자, 드디어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인강을 찍으러 왔습니다. 일단은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올려줄게요. 이거는 선생님이 모든 반에서 인강으로 넘어가겠다고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지금 진도가 제일 빨랐던 4반을 제외하면 이 부분 아무도 안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먼저 찍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1910년도부터 올려줄게요. 근데 선생님 지금 이거 찍고 나서 또 서울 갔다 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일단 토요일, 오늘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시간이 토요일 1시 10분인데 오늘 저녁에 갔다 와서 최대한 찍을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그 보면서 같이 쫓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하기 전에 잠시만요. 미안. 갑자기 또 방해꾼이 하나 있어가지고 방해꾼 철창에 집어넣어 놓고 오느라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거는 민족말살 정책 중에서 전시체제에 관련된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었을까요? 기억나요? 이 부분 선생님하고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오는 저기가 이제 이 밑에를 봐야 되는 게 이제 국내 독립운동입니다. 다시 말해 아까 민족말살 정치 체제 그 나름대로의 정치나 경책, 그러니까 병참기지화 정책이라든지 남면 북양 정책이라든지 이제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시작된 국가총동원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저항을 했던 거,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1910년도를 들어갈 때, 지금 아직 인강으로는 찍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독립운동사를 들어가면서 오프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족말살 정책에서의 일본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조선 민족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죠. 첫 번째, 우리나라의 말을 없애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역사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응에 있어서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조선어 사용금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저항은 우리말 수호운동으로 나타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다시 말해 왜곡시키는 작업, 식민사관 주입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 지키기 운동으로 사회경제사학이라든지 실증사학이라든지 민족주의사학,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뭐 실증사학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켰냐, 예, 저도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 어쨌든 8종 교과서 정도에서 한 3군데 정도에서 이 실증사학을 다루고는 있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실증사학에 대해서도 먼저 한번 살펴는 보고 갈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말 수호운동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수호운동. 자, 적으면서 따라옵시다. 자, 이거를 주도한 친구들은 역시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21년에 만들었던 친구들이고요. 21년에. 문제는 이 조선어 연구회가 나중에는 이름이 바뀌는데, 왜 이름이 바뀌냐면 일본에서 조선어 연구회와 똑같은 단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름도 똑같이 조선어 연구회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게 진짜 실제적으로 조선어를 연구하려고 만든 거겠어? 아니면 조선어를 연매겨 보겠다고 만든 거겠어? 당연히 후자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수 없다, 복구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조선어 학회를 만듭니다. 학회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그게 31년입니다. 31년.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의 활동을 보면요, 얘들아,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 아까 일본이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말과 역사를 없애는 데 집중했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지켜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뭐를 지켜내야 될까? 얘들아, 글자만 남아있으면 말을 지킬 수 있나? 예컨대 옛날 고대 그리스의 뭐 선상 비문자라든지, 아니면 뭐 세계사에서 뭐 혹시 중학교 때 배웠을지도 모르겠지만 고대 4대 문명 중에 인더스 지역의 문자들은 해독이 안 됐잖아. 그지? 그리고 뭐 이제 로제타석이 발견되기 전에 뭐 이렇게 이집트 상형 문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글자는 남아있어요. 벽에 어떤 글자가 써져 있고 그 글자가 남아있는데 그 글자를 우리는 해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말을 수호한 게 아니잖아. 그지? 글자가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가 어떤 뜻인지 남아있어야 되고, 이 단어의 배열을 어떻게 할지, 즉 문법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수호 운동의 활동은 두 가지로 점철이 되는데요. 첫 번째,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 요것이 33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33년. 그 다음에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하겠죠. 예, 그냥 우리 글자 크기 줄이지 안 되겠다 이거. 그지?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합니다. 예, 요것은 이제 단어에 대한 이야기겠죠.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던 중에 일본 총독부에서 이 냄새를 맡고 이들을 해체시킵니다. 그게 조선어 학회 사건입니다. 42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만들어놨던 그 많은 자료가 소실됐으면 정말 불행한 일인데, 이 당시 42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 그려가면서 태평양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었죠. 그 부분을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던 분들은 42년에 미드웨이 해전 이후로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의 주도권을 내주고 점점 밀려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즉 42년에 조선학회를 해체해놓고 그 자료를 파기하거나 본인 나라들로 들고 가지 못하고 어디다 짱 박아놓고 해방이 됐는데, 그게 해방 이후에 경성역 창고에서 발견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나라로서는 너무 좋았던 일이죠, 그렇죠? 그 원고가 발견되면서 1947년에 제작됩니다. 제작되고요. 사전이 제작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를 했잖아요, 아까 여기. 요 사전이 제작됐고요. 이날을 우리는 한글날로 기억하게 됩니다. 한글날로. 요게 바로 이제 조선말 큰 사전인데요. 이거는요, 이제는 조선이라는 말이 그놈의 쌤 닮은 지도자 하나가 위에서 개지랄 연병 떨고 있는 그 나라 때문에 조선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조선어 학회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조선어 학회라는 말을 버리고 한국어 학회인가 뭐 그런 걸로 바꿨고요. 그 과정에서 조선말 큰 사전은 계속해서 개보수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행 우리말 큰 사전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뭐 퀸즈 잉글리시 어쩌고 저쩌고 연병 지랄 옥스퍼드 뭐 사전인가 그걸 보고, 미국에서는 콜린 스코빌드 같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두꺼운 막 이렇게 사람 때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께의 사전으로 영어 단어를 찾아본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사전은 역시 조선어학회에서 만들었던 이 사전입니다. 그리고 이 사전에서 이제 무언가를 빼고 뭐 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전이 나오는 거고, 그런 사전들을 여러분들은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좀 제발 좀 찾아보라고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다 넣어주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우리말 수호 운동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식민사관. 자, 식민사관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요. 요거는 아마 쓸 말들이 조금 있어서, 자, 우선 정체성론. 정체라는 게 뭐야? 어디 멈추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역사에는 진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 중세가 부재론, 중세가 없다, 또는 봉건 사회가 결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봉건 사회가 뭐냐, 도대체 이게 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칼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막 깡쿠 얘기해서 한국사에서 유물사관 가르친다, 내가 볼 땐 너무 오버거든. 뭐 너희가 지금 뭐 사학과 갈 것도 아니고 윤리사상쯤에서는 뭐 한 번쯤 가르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알아야 이 정체성론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라는 건요, 글자 크기를 한 번 더 줄여야 되겠네. 잠깐만. 보일 거라고 믿는다 얘들아. 알아서 인강을 확대해서 보든지 뭐 니들 맘대로 하세요. 자, 유물사관이라는 거는 세계사가 모두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 고대 노예제 사회로 가고, 띄지 않을게, 지금 칸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중세 봉건 농노제 사회로 가고. 많이 부족한데 이거? 큰일 났네. 야, 나 이거 어떻게 쓰라고 그랬냐 니들한테. 야, 근데 내 시험지에는 내가 글자 크기를 한 3으로 써놓은 것 같다. 그 다음에 근대 노동, 야 이거 어떡하면 좋냐, 노동자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이렇게 가자, 뭐 어쩔 수 없다, 공산주의까지 나아간다라고 마르크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거 배웠던 그대로 생각해보면 된다 얘들아. 원시공산제라는 거 우리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 나름대로 평등하게 모든 걸 분배하고 살았잖아, 그지? 그러고 나서 고대 이제 청동기 시대가 들어오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그러니까 더 가진 놈 덜 가진 놈 생기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노예가 생겼잖아, 그치? 그리고 그게 발전해 가면서 노예들의 신분이 나름대로 상승하면서 중세 봉건 농노라는 말은
농민적, 자유민족 특성과 노예적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뭐 신분이 상승하고 뭐 노동자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해서 마지막엔 결국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뭐 공산주의를 이룬다. 이게 뭐 나름대로의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인데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노비가 있었다. 이 노비는 농노가 아니라 노예다. 그러니까 너희는 중세시대로 진입해본 적이 없다. 니들은 한참 저 옛날에 고대시대에 있는 거다. 그러니 니들의 역사는 정체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됐어요? 자, 다음에 타율성론이라는 걸 가보겠습니다. 타율성론. 자, 타율성론은요, 뭐냐면요. 반도국가인 한국은 대륙이 어디겠어? 해양의 해양 세력에 좌우되었다. 라는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줄여도 안 된다. 그럼 답이 없다. 그냥 대충 봐라. 자,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고요. 뭐 헛소리들 하고 있네. 진짜 이 새끼들이 우리한테 통신사를 몇 년까지 받아먹었더라. 하여튼 뭐 팬티만 입고 다니는 새끼들 먹여주고 났더니 하여튼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라고. 그지 얘들아. 내가 니들한테 잘해줘도 그치 다 나중에 나 뒤통수 칠 텐데. 자, 당파성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조선인은 항상 당파를 만들어서 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삼국시대는 삼국시대끼리 나눠져 싸웠고 고려시대는 호족간에 나눠져 싸웠고 조선시대는 뭐 붕당간에 나눠져 싸웠다. 개소리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새끼들 처음 봤어요. 이 새끼들 전국시대 때 200개로 찢어져 싸운 새끼들이에요. 아 진짜 말같지도 않은 새끼들. 지들이 당파성론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들은 천황은 일세였다 이거야. 뭐 밑에 있는 놈들끼리야 치고받고 싸울 수 있었겠지만 우리나라는 천황은 한 번도 바뀐 적 없다 이 개소리인데 그럼 그거 정체성 아니냐?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이거 정체성론 아니야 그거? 미친놈들. 하여튼 별 가짠치도 않은 소리들을 합니다. 예, 아유 제가 일본을 좀 많이 싫어해서요. 자, 어쨌든 그러면요, 얘들아 이 정체성론을 여기 있는 이 정체성론은 유물사관, 다시 말해 유물사관이 누구 거였어?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의 사상이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의 마르크스에 대한 이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이 사회경제사학을 통해서 이것을 비판해냅니다. 그 대표적인 인간이 백남훈 씨예요. 백남훈 씨는 조선사회경제사라든지 또는 조선봉건사회경제사라는 책을 쓰면서요 정체성론 극복에 대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해요? 우리나라 역시 세계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서 발전해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는 실증사학 잠깐 제끼고요. 민족주의 사학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자, 민족주의 사학의 대표주자 역시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시죠. 예,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뭐 요새 들어서야 뭐 신채호 선생님들의 책이 좀 비판받고 그러는 경우 있어도 신채호 선생님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상들이에요. 신채호의 가장 유명한 말은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예. 그 다음에 화랑도에서 따온 난가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책은 조선사,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그 다음에 조선상고문화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신채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일단 시험 범위를 다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교양 삼아서 역사를 배우는 받아들이는 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학의 두 번째 주자 박은식이죠. 박은식은 우리나라의 국혼, 혼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사라든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등을 저술했죠. 여러분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책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떠나서 모든 사학자들은요 대부분 책으로 문제를 냅니다. 적어도 그 선지에 책이 나오든가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키워드로 책을 주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구분 잘 해서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인보 선생, 요새 난이도에서 정인보 선생까지 언급하지 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정인보 선생은 우리나라의 어를 이야기하셨고요. 조선사 연구라든지 조선문학 원류고 같은 책들을 사용해서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사학으로서의 발전 과정을 민족주의 사학으로서의 어떤 저항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1920년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역사를 지키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주의적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지켰던 분들도 있고 사회경제적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지켰던 분들도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실증사학입니다.
예, 실증사학은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사학이에요. 왜냐면 이걸 주장한 사람이 이병도와 손진태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문헌의 고증과 개별적 사실의 객관적 연구를 추구한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역사라는 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팩트에 기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난중일기는 개인의 서술이잖아요, 그쵸? 킹가 제너럴 이순신 장군님께서 그냥 적당히 외국 애들 좀 만져주고 나서 오늘은 몇 척을 만지셨다, 오늘은 몇 척을 만지셨다, 원균 개새끼, 오늘은 애들하고 보드게임하고 놀았다, 오늘 술 존나 먹고 잤다, 이런 거 써놓은 게 난중일기예요. 아, 진짜 내가 방금 말했던 5개가 난중일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야. 누구가 군유를 안 지켜서 목을 베었다, 그 다음에 누구를 곤장을 때렸다, 그 다음에 왜군을 좀 만져줬다, 그 다음에 술 먹고 잤다, 그 다음에 원균 개새끼.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난중일기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데자뷰인가? 이러면서 어제도 부순 것 같은데 오늘 또 왜군을 부수셨다고? 말고 맨날 술 먹고 애들하고 보드게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말을 안 들었다고 맨날 뭐가지 따시고요. 예, 누구 곤장 때리시고요. 원균 개새끼 진짜 많이 나옵니다. 원흉, 이 원수사, 원흉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완전 개인의 서술에 따른 어떠한 그런 역사책은, 아니 그런 기록이 완벽히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 측의 기록과 교차 검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팩트에 기반해서 무언가를 적어놓은 것이구나, 즉 다시 말해 역사적 사료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실증사학이에요. 이게 뭐냐면 문헌에서 어떤 A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헌에서만 A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문헌들도 찾는 겁니다. 이 A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A라는 곳에 가서 진짜 A라는 사실이 있었는지 뭐 고고학적으로 유적을 뒤집어 파든 뭐 땅을 파든 뭐 방사능 동위 원소를 돌리든 뭐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팩트에 기반해서 역사를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거. 너무 완벽한 뭐 대단한 주제죠. 근데 여기에는요 이병도가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 요 새끼가 좀 문제가 있어요. 굉장한 기회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사학계에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원조예요. 예, 원조 맛집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교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왜 이 사람에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학계는요 강단 사학계와 재야 사학계라는 거로 나뉘고요. 선생님도 강단 사학계입니다. 왜? 대학교에서 배웠으니까요. 선생님도 강단 사학계인데, 그리고 선생님에게 한국사를 가르쳐 주신 분은 조호정 교수님은 고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고대 역시 강단 사학의 대표주자고, 그래서 이 강단 사학계는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 강단 사학계를 사실 그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병도가 나오는데, 이 이병도라는 사람은 해방 전에는 식민사학을 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회주의자. 근데 이 새끼가 식민사학을 하다가 해방 이후에 홀레나 이거를 딱 탈피해가지고는 이런 멀쩡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실증사학을 먼저 얘기를 하다가 점점 이제 친이라는 느낌이 나도록 막 이렇게 막 그 왜 친일파적인 개념으로다가 막, 물론 이 사람이 그 왜 일본 교수한테 배운 것도 있고 그런 연구들을 하더니 해방하자마자 갑자기 탈출 해가지고는 멀쩡하게 막 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친일파 정리를 못해가지고 뭐 이런 놈이 역사학계 대부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 이병도 교수랑 이름 붙여주기도 좋겠다. 이병도가 그 나중에는 이제 뭐 인터뷰 과정에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요새 제자들이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이 사람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이 사람의 학설을 반드시 따라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새로운 학설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학설들을 통해서 한국사의 발전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쁘다, 뭐 어쨌다, 이 새끼는 개새끼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친일파 청산이 안 됐다는 거에 한계점, 그리고 그런 걸 우리가 조금 더 극복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그나마 제일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병도가 한국 사학계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정말. 예, 굉장히 커요. 그게 거지 같긴 한데 커요. 예. 어쨌든 이병도 이야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강단 사학계의 대부인 이병도와 재야 사학계의 소설가인 이덕일 씨, 이덕일, 씨발, 그 사람도 좀 둘 다 싫어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도 기회가 되면 수업 끝나고 시험 끝나고 이야기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20분 안에 끊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어떤 반에 4반 빼고 다 안 나갔던 거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면서 잠깐 공부 좀 하고 계시면 쌤이 오늘 저녁에 서울 갔다 와가지고 반드시 한 편은 찍어가지고 올릴게요. 예, 반드시 한 편 찍어가지고 올릴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